예, 공공의학회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의 상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방접종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백신의 타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틴이고 이에 대한 항체 또 중화 항체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백신 연구에서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스 바이러스랑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공식 학명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 계열들은 적어도 한 76% 정도 사스 바이러스랑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유행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들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란셋에 실린 논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또는 엘리미네이션 또는 서프레션 전략을 하는 국가와 그다음에 미티게이션 전략, 그러니까 완화 전략을 썼던 국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방역의 결과와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호주, 대만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이렇게 낮게 잘 통제된 상황들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미티게이션 전략을 했던 유럽이나 미국의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자가 여러 유행과 함께 급증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엘리미네이션 전략을 썼던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GDP의 회복이 훨씬 빠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니까 미티게이션 전략을 했던 국가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미티게이션 전략을 했었는데 실제로 유행이 악화되면서 의료 체계가 이제 무너질 때는 오히려 락다운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의 생활을 억제하는 수준 정도는 오히려 엘리미네이션하는 국가들이 좀 더 낮았다라는 결과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의 방역의 성적들은 오히려 이런 엘리미네이션 전략을 한 국가들이 오히려 낫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이제 백신을 접종과 함께 이런 엘리미네이션 전략을 한 국가 또한 미티게이션 전략을 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1억 7천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가 350만 명인데 이제 존스앤홉킨슨의 이제 맵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백신 접종에 관한 그래프가 이제 홈페이지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보시면 겨울철에 저희가 피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봄철에 인도하고 남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피크보다 오히려 지금 살짝 높아졌다가 인도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유행이 꺾이고 있고요. 사망자는 언제나 확진자가 늘어날 때 의료 자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사망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새벽에 통계된 걸 보게 되면 이제 백신 접종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억 명의 백신 접종자들이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국가들이 주로 접종률이 올라가는지 보시면 지금 30%에서 40%, 60% 이렇게 넘은 국가들 보면 진한 국가들이 이제 한 40에서 60% 이상 맞은 국가들인데 이제 북미와 유럽에 주로 몰려 있는 양상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남미에서 칠레 정도가 지금 한 40% 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GDP 수준에 따라서 접종률에 큰 차이가 보이는데요. 하이인컴 국가들이 10% 이상, 특히 30, 40% 이상 되는 국가들이 다 몰려져 있는 양상인데 이런 GDP 수준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연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백신별 접종 국가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주로 못 사는 국가만 많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 170국가에서 맞춰주고 있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접종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보급이 많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이제 한 100개국 정도 보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노팜이 51개국, 모더나가 한 49개국 정도여서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접종 현황은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접종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접종이 좀 빨랐고 그리고 유행 상황을 잡았던 국가들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접종률이 이제 빨라지면서 3월 넘어가면서 이제 40에서 50% 넘었고요. 4월 넘어가면서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현재는 이제 접종률 자체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접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유행 상황이 꺾이고 사망자도 줄어드는 게 먼저 보입니다. 즉 백신 접종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1월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청나게 강화했었고요. 그러면서 접종률을 올리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현재 백신 접종의 효과,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같이 나타나면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같이 떨어지는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더 드라마틱한데 보시면 백신 접종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던 상황에서 이미 신규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먼저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충분한 접종이 일어나야 나타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얼마나 점진적으로 백신 접종률과 맞춰서 이제 잘 하느냐가 앞으로의 백신 접종 상황에서 어떻게 유행 상황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접종률도 올릴 건가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줄었었는데 그 당시에 접종률이 이제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확진자 줄어들고 나서 인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완화시켰죠. 그래서 종교 집회나 정치 집회들이 본격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접종률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이제 40만 명까지, 그러니까 3월 초에 10,000명에서 40배까지 급증하는 상황들도 실제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주 대륙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근데 아프리카가 낮은 거는 일단은 확진자 자체가 잘 확인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이 기대 수명이 낮은 국가여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70대, 80대의 인구가 적은 것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형은항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한국 내 사망률이 이제 한 1.4% 정도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6월까지 60세 이상의 그 예방접종을 서둘러서 지금 접종하는 이유도 이 사망자 분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행 예측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 4월 달에 마이클 오스트홀름이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의 코로나 대응 TF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인데, 주기적인 유행이 생길 거다.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이 있을 거고 봄철에도 조금 작은 유행이 있을 거다 했는데, 사실 이제 인도 때문에 이 유행이 커져버리긴 했는데 이 부분까지 예측이 됐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되는 게 백신 접종 이후에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토착화되면서 겨울에 주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예측된 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요. 아마도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도 이제 비슷한데, 어쨌든 백신 접종률을 충분히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망자도 감소하게 되고 전반적인 유행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유행이 2, 3년 이후에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자체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병으로 인식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때가 아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종식은 아닐지라도 심리적 종식은 이맘때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영국발, 남아공, 브라질, 인도발 변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파력과 관련돼서는 영국발이나 인도발 변이가 한 20에서 50% 정도 증가되겠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는 영국발 변이는 크게 떨어뜨리진 않는데 남아공, 브라질,
인도발 변이는 효과 감소가 예상되거나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 감소가 확인됐었습니다.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환자 치료에 관여하시니까 좀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5월 29일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체 접종 건수는 670만 건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이번 주 5월 27일부터 접종이 빨라지면서 1, 2차 접종이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799만 5천 명의 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누적 접종자들이 311만 명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211만 명이 접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반응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여기서 넘어가고요. 백신 접종 효과와 관련돼 있어서 지금 5월 10일까지 60세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시면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공이 86%, 92%에서 89.5%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망 감소는 현재 백신 접종자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와서 사망 검사 효과는 10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적인 기법들은 2주 이상 지난 사람들이 헤테로지니스하게 등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접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백신 효과가 약간 가대평가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플랫폼과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클래식한 플랫폼, 그리고 현재 새롭게 이제 사용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WHO에서 승인된 최초의 중국 백신인 시노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을 일단 키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타 프로프로락톤 같은 이런 약품을 통해서 유전자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비활성화시키는 형태가 돼서 실제로 바이러스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진 몸체 역할만 하는 패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된 생백신과 유사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황원으로 인식돼서 우리 몸에 상체를 만드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계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키웠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세포 자체에서 배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 단백질 백신도 이제 매우 클래식한데 제가 SK를 KS로 잘못 썼네요. 노바백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가 주로 이런 패턴인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항원 자체를 이제 퓨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이 항원을 투여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이런 항원만 투여해서는 항체 형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거를 3차원 구조의 나노파티클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면역 증강제를 첨부시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합성 단백질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결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런 바이러스는 몸체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을 하고요.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 안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시키고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우리 세포 내에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로 작용을 하고요.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피드 나노파티클 자체가 mRNA 자체를 이제 운송해 주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는 바이러스가 운송을 해준다면 mRNA 백신은 이 리피드 나노파티클이 운송을 해주고 전달된 mRNA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을 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 계열이고요. 임상연구에서의 효과는 95%, 94.5% 나왔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 12에서 15세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승인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더나도 12에서 17세에 대한 허가가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화이자가 최근에 영상 2에서 8도에서
30일간 보관 가능하다고 알려졌고 미국에서 유럽이 승인이 됐고 한국에는 신청이 돼서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기 계신 소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7월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를 접종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의료기관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에서는 60에서 한 90%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또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게 되면 효과가 80에서 한 90%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2에서 8도 냉장 보관, 존슨앤존슨도 2에서 8도 냉장 보관, 노바백스는 허가가 좀 다소 밀려서 6월 달에 지금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영국에서의 임상 결과는 96% 정도의 효과를 현재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국내 개발 중인 백신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두 가지의 이제 그 단백질 합성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셀리드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다음에 진원 데넥신에서 DNA형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상의 진입이 예정인 백신들은 SK, 셀리드, 제넥신, SK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상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이 다음 달 맞춰지고 이제 안전성분과 효과 분석이 되면 빠르면 7월 달에 3상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 이제 올해 말까지 3상 환자 등록이 맞춰져서 내년 초에는 이제 국산 백신도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기간 분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예방접종 센터인데 지금 화이자 백신이 일부 위탁의료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의 화이자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있는 접종센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립중앙에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럭셔리하게 만들기도 했고 게다가 분주를 이렇게 벤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까지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깨끗한 분주대만 설치되면 되는 상황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차 접종과 타백신과의 동시 접종은 현재 교차 접종과 관련돼 있는 얘기는 뭐 스페인에서도 연구가 나오고 있고 영국에서 지금 WHO에서 승인된 모든 백신에 대해서 지금 교차 접종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성 데이터만 나왔는데 중증 이상 반응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기본 리액토제네시티에 해당되는 접종 후에 면역 반응에 의한 이상 반응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어난다고 돼 있고 전반적인 항체 형성과 관련된 데이터는 7월 달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페인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를 맞으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거나 화이자 2번 맞는 것보다 항체 형성은 좀 더 나아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은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대부분의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요.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타 백신과는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스크리닝이 안 돼서 백신 접종을 뭐 2주 간격이 안 되는데 맞더라도 그 접종을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행 예측 그림 다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일어나는 상황들이 된다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들이 안정화되는 것 또한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할 거여서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자세가 많이 좀 달라질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시간에 임승관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의 대응 자체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 격리하고 뭐 완전히 이제 그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방식보다는 어느 정도 격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도 이제 1, 2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출구 전략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유행과 지속과 함께 바이러스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주요하던데 백신 접종이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공존하게 하는 힘을 줄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 때 심리적인 종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